재수없는 한국은 나가라.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태국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외압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횡보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들은 매 순간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은 당장 나가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 태국인 근로자가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파원이에요. 올해로 35살이 된 평범한 직장맘이죠. 라용 삼성전자 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가요. 처음 삼성전자가 저희 지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라용은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은 방콕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한적한 시골이었어요. 도로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곤 했고 전기도 자주 끊겼죠. 아이들이 다닐 만한 괜찮은 학교도 없어서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방콕으로 떠나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는데 항상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셨죠. 2014년 삼성전자가 라용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회의적이셨어요. 외국 기업이 와서 우리 마을을 망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거든요. 당시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외국 기업들이 싼 임금으로 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다가 떠나버린 사례들을 많이 보셨던 거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도로 정비, 전력시설 확충까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저는 그때 방콕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매번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달라지는 마을 모습에 놀라곤 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산업공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죠.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운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입사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식 기업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점을 이해하게 됐죠. 정확한 시간 관리, 꼼꼼한 품질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비결이라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개발한 스마트 품질 관리 시스템이에요.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완성했는데 이 시스템 덕분에 저희 공장의 불량률이 45%나 감소했어요.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시스템 구축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직원들 교육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시스템을 개선했고 동료들을 설득했어요. 결국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QC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태국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한국 본사에서 오신 임원분께서 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수파한 씨는 삼성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삼성은 저희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제 두 아이들 타완이와 말리는 삼성이 지원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있죠. 컴퓨터실에서 코딩도 배우고 영어,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어요. 타완이는 얼마 전 학교 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품으로 받은 태블릿을 들고 집에 와서는 엄마, 나중에 나도 삼성에서 일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저는 지난해부터 한국어 고급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수업료의 80%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덕분에 이제는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도 통역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 후보자로도 추천을 받았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뻤죠. 요즘은 신입사원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의 떨리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는 제 경험을 자주 들려줘요. 태국에서는 아직도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달라요. 능력만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죠.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는 라용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밝은 가로등, 새로 생긴 쇼핑몰과 병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죠. 이제는 아버지도 삼성이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늘 하던 것처럼 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태국의 최저임금이 30% 인상된다는 발표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좋은 소식처럼 들렸죠. 하지만 곧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임금 상승으로 인해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했을 때 태국의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간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공장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LG전자 라용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거였죠. 17년 동안 운영해오던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소식에 저희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긴다더군요. 방콕포스트 신문에서는 한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다음날 아침 회사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어요. 모두들 LG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피타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스파한 우리도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공장 내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온 관리자들이 우리 공장을 둘러보고 갔다더라. 한국 본사에서 태국 투자를 재검토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식당 아주머니는 한국인 주재원 가족들이 아이들 학교를 옮기려고 알아본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방콕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제 남동생이 들려준 소식이었어요.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미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던 중 노조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는 노조원은 아니지만 품질관리팀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죠. 노조위원장인 파이산 씨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LG전자처럼 될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노조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먼저 고용보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회사 측에 요구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뿐이었어요. 이 답변은 오히려 직원들의 불안감을 더 키웠죠. 저희 마을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LG전자가 떠난다는 소식 이후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상가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삼성마저 떠나면 이 동네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력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방콕이나 다른 도시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도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다른 회사들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곤 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태국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업들의 잔류를 설득했다고 해요. 투자 인센티브도 새로 내놓았죠. 하지만 이미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한국 기업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는 제 팀의 신입사원이 울면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삼성전자 직원이란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직장이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까지 생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노조가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노동조합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앉아 고민에 빠져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떠난다는 발표를 듣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더 큰 혼란이 올까? 무엇보다 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돼요. 타완이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말리는 초등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는 회사 주차장에서 한국인 임원님의 짐을 싸는 모습을 보았어요. 부인과 아이들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따님이 다니던 국제학교에는 이미 여러 한국 주재원 가족들이 전학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희 공장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온 건 2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공장 정문으로 향하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모르게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노조위원장인 파이산 씨가 확성기를 들고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 안정보장과 적절한 보상 없이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다. 우리도 인간이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죠. 노조의 요구사항은 강경했어요. 최소 5년간의 고용보장, 퇴직금 600% 상향, 임금 50% 인상. 처음 이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됐죠. LG전자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장이 문을 닫는 걸 본 후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시위는 순식간에 확대됐어요. 첫날 500명으로 시작했던 시위대는 이틀 만에 1,800명으로 늘어났죠. 전체 직원 2,500명 중 대부분이 참여한 거예요.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착잡했어요. QC 팀장으로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연일 저희 공장 소식을 전했어요. 삼성전자 태국 공장 노사분규 격화, 한국 기업 태국 철수 도미노 현상 우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방콕 포스트의 기사였어요. 한국 기업들 베트남행 티켓 예약 완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미 여러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시위 3일째 태국 노동부가 개입했어요.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노사 양측을 불렀죠.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태국의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라용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지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협력업체들도 문을 닫았고 주변 상가들도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상인 아주머니께 원망 섞인 말을 들었어요. 파업해서 뭐하나. 다들 떠나기로 이미 정해놨을 텐데. 더 가슴 아픈 건 동료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과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서로 마주치면 눈을 피해요. 어제는 제 팀의 수석 엔지니어가 사표를 던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매일 밤 걱정하세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하시면서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세요.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신대요. 우리 공장이 잘 되기를 기도하신다면서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언제나 활기찼던 타완이가 요즘은 조용해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회사 곧 망한대라고 놀린다나 봐요. 말리는 얼마 전부터 악몽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꼭 안고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라고 물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위 현장의 분위기도 점점 과열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이제는 격렬한 구호와 함께 한국인 임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일부 과격 세력들은 공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죠. 경찰이 출동하면서 공장 주변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수막의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업은 태국을 식민지로 생각하나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같은 과격한 문구들이 걸렸죠. 1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이 다녀갔어요. 이 사태가 한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았죠. 태국 정부도 긴장한 듯 했어요.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인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모두가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데. 다만 이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내일도 또 시위는 계속될 거예요.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동되지 않는 생산 라인을 지켜보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언제쯤 끝날지,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던 그날, 태국 총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라용 삼성전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회사 식당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오후 태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라용에 왔어요. 노사정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거였죠.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공장 정문 앞에 모여있던 시위대도 잠시 숨을 죽였고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죠. 협상은 방콕의 노동부 청사에서 시작됐어요. 회사 측에서는 한국 본사의 임원들도 참석했다고 해요. 첫날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였고 회사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다고 해요. 이틀째 되는 날 첫 번째 중재안이 나왔어요. 회사 측에서 2년간의 고용 보장과 퇴직금 300% 인상을 제안했다고 해요. 처음 노조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텄다고 생각했죠. 노조는 이틀 동안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 제안을 논의했어요. 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에게 상황을 전해들었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해요. 젊은 직원들은 더 강하게 나가자고 했지만 나이든 직원들은 현실적인 합의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변화는 LG전자 철수 후 들려온 소식에서 왔어요. 중국의 가전업체가 그 자리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임금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는 임금의 6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노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떠나고 그 자리를 더 열악한 조건의 회사가 대체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특히 걱정되는 건 외국 기업들의 시선이었어요. 태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자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컸죠. 저도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를 너무 몰아붙이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였으니까요. 드디어 협상 일주일 만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어요. 최종 합의안은 이랬죠. 2년간 고용보장, 퇴직금 300% 인상, 그리고 향후 3년간 매년 물가상승률 3%의 임금 인상. 여기에 복리후생 개선도 포함됐어요.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공장 앞은 순식간에 안도의 분위기가 됐어요. 시위대는 조용히 철수했고
노조위원장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죠. 저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파업이 끝나고 첫 출근하는 날,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이런 고민이 모두의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았죠.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았어요. 생산 라인은 단계적으로 재가동됐고 밀린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특별 근무조도 편성됐죠.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특근을 신청했어요. 어쩌면 이번 파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특히 베트남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희망을 갖고 출근하려고 해요. 삼성전자와 오랫동안 함께 성장해온 만큼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파업이 끝나고 약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품질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인사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회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본사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전자가 태국 내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였죠. 당장은 현재 공장 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계획했던 생산라인 확장과 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이 모두 취소됐다고 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왔어요. 회사가 파업 주동자 3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청구 금액이 무려 1억 바트 약 38억 원이라고 해요. 평범한 직원이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공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어제는 제 팀의 신입사원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파업 때 시위대 사진에 자기 얼굴이 찍혔다면서 혹시 자기도 소송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달리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등을 두드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내부 문건이 유출됐어요. 삼성전자가 향후 5년 안에 태국 생산 라인의 70%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회사는 즉시 확정된 바 없는 초안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믿음은 깨져버린 후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삼성 직원들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한산해졌어요. 다들 최소한의 지출만 하려고 하나 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 이러다가 우리 가게도 문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세요.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눈길을 보냈는데 이제는 동정 섞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문의했을 때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삼성 직원이시라고요? 혹시 다른 직장은 알아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변화가 느껴져요. 삼성에서 지원하던 장학금 프로그램이 축소됐고 방과 후 수업도 많이 줄었어요. 타완이는 얼마 전부터 컴퓨터 수업이 없어져서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리도 친구들이 전학 간다며 슬퍼했어요. 한국인 주재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지난주부터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는 가족들이 늘어났고 국제학교에도 전학 문의가 늘었다고 해요. 현지 신문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태국 철수는 시간 문제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업무 혁신안을 제출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저도 새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느라 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회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한국에서 오신 임원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수파한 씨 같은 인재는 우리가 꼭 지키고 싶은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한국 본사 채용 프로그램 이야기도 꺼내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죠.
삼성의 글로벌 인재 채용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공장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파업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건 아닐까? 회사와 직원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배운 건 노사관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잠시의 승리감에 취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비록 그 시작이 태국이 아닌 다른 곳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